여러분들 요새 제가 파산하는 국가 얘기를 오지게 많이 했죠. 처음엔 스리랑카부터 해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등등 정말 많은 나라들이 파산의 길에 빠졌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진짜 파산이 터진 나라 아니면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사실 이 전 세계적인 파산 사태를 예견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걸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매번 경제는 안 좋다, 망할 거다, 위기에 빠질 거다 하도 악담을 해대가지고 별명이 닥터 두민 형님, 누리엘 루비니 교수입니다. 이 형님이 그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현재 뉴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있으시고요. 학계에서도 이렇게나 스펙이 짱짱한데 또 업계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무려 IMF와 세계은행에서도 재직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닥터 둠이라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려요. 내가 누누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선로를 이탈해 달리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다 망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세계 경제가 어떻길래 이 루비니 형님이 자꾸 파산 얘기를 하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제가 파산하는 국가를 말씀드릴 때마다 매번 빼먹지도 않고 꼭 짚고 넘어가는 경제지표가 있거든요. 바로 감당하기도 힘든 찌찌가 웅장할 정도의 가파른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졌고요. 스리랑카 어지러지하죠. 베네수엘라는 진짜 말도 못해. 파산하는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인플레가 오진다는 거고, 그리고 또 세트로 가지고 오는 게 높아진 기준금리와 화폐가치 떡락 지표도 있습니다. 파산하는 국가의 화폐 가치를 보면 진짜 눈 녹듯이 녹아나잖아요. 그냥 오지게 찍어내다 보니까. 그리고요, 한 국가가 파산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부채를 빌려놓고도 갚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파산, 채무 불이행했다는 거잖아요. 매번 파산 위기인 국가들을 소개해 드릴 때 공공부채가 GDP 대비 몇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채무 문제가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던가 혹은 IMF에 가서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지금은 정말 부채 취약한 나라들만 파산을 겪고 위기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지만요, 루비니 형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부채 위기는 제가 몇 달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부채 위기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결국에 부채 상환 불능의 위기가 터지는 걸 말합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든 원금을 갚지 못하든 부채 위기는 똑같아요. 이런 부채 위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기본적으로 돈을 못 갚아서 터진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해보면 애초에 갚지 못할 정도의 거대한 빚더미에 앉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이 있으면 갚지도 못할 돈이란 걸 알면서도 빌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 계산을 때리고 빌린 빚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루비니 형님이 2023년에 왜 갑자기 부채 위기론을 가지고 왔냐? 깔끔하게 정리부터 해보면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가계 부채 수준이 최고점을 찍고 있고, 미국이며 중국이며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보든 방대하게 쌓여있는 부채 수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국제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채는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부채는 세계 GDP의 350%를 뚫고 넘어섰으며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국제금융협회는요 1999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부채는 세계 GDP 대비 22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2021년도에 봐서는 이게 350%나 됐다는 거예요. 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더 오지게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부채는 매년이 축제, 매번 갱신 중이죠. 루비니 형님의 말로는 이제껏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신흥시장도 부채 비율이 이 정도까지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흥시장보다 미국 같은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더 무섭다고 말하죠. 선진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GDP의 420%라는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의 부채 수준이고, G2인 중국마저도요 부채 수준이 GDP 대비 33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겠다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돈 뿌렸잖아요. 그것도 오지게 뿌리는 바람에 미국부터 제로금리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고요. 당시 전 세계는 거의 공포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그 결과 더 국가 재정을 많이 쓰고 더 많이 지출해서 국가 부채 늘리고 더 많은 민간 기업들, 가게들한테 대출 많이 받도록 해서 어떻게든 경제 성장하려고 했죠. 사실 경제를 살린다는데 제일 잘 듣는 약이 돈 뿌리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부채든 민간 부채든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업들이 빚을 늘려서 살아남아서 좀비 기업이 됐습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 4만 5천 개의 상장 기업들 중에서 약 17%에 달하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 놓고는 3년이 넘게 이자를 지불하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19 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풀었던 돈들 때문에 이 좀비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더더욱 더 거대한 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채만 늘려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건 언제까지나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빚을 갚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면 결국 부채 위기가 터질 뿐이죠. 기준금리는 같이 올라갈 거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무거워졌죠. 늘어나는 부채를 못 갚고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 덩달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로는 참 쉽지만요. 부채가 늘어나는 걸 멈추는 데에는 진짜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긴축을 실시한다는 정치인들만 보면 분명히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가난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택하기도 하죠. 마치 포퓰리즘에 빠져버린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들처럼요. 그런데 부채 위기로 진짜 시게 맞을 곳은 신흥시장이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인 상황에선 신흥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국들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갚지 못해 빌빌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채 위기 때문에 나라가 망조에 들었다는 뉴스는 끊이질 않고 있어요. 신흥국이 돈을 빌릴 때는요, 외화로 빌리는 것이 금리가 높은 현지 통화로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표시 대출은 연이율 3%라고 하면 신흥국, 자국 내에서 빌리는 대출은 못해도 7%, 10% 그 이상을 찍을 테니까요. 신흥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고심 끝에 달러를 빌려오든가 혹은 중국의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율이 훨씬 낮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무역 적자가 심해지거나 자국 화폐 가치가 녹아나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면 신흥국이 감당해야 되는 외채는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곱절로 불어납니다. 아니, 띠발이네. 환율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미국 부채의 실질 가치가 치솟았다 아닙니까? 이젠 외환 모의고도 다 털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파산이에요.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또 뭔 일이 겹치냐면요,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죄다 돈 싸들고 빤스런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더 빡세지죠, 돈 갚기가. 이 모든 상황은 신흥국의 경제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와 공공지출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흥국은 공공지출을 늘려왔지만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신흥국은 인프라 투자 같은 걸 모두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에 덧붙여서요, 신흥국이 당장 위험에 빠진 건 아니지만 향후의 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부채 개혁을 시행해야 된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요, 도서 초거대 위협을 참고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루비니 형님, 닥터둠이 강조하는 초거대 위협이 대체 뭐냐? 일단 개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초거대 위협이란 정말 천천히 진행되고 지속적인 경고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사람들이 관과하고 있는 거대한 위협입니다. 이 책을 쓰신 루비니 형님이 진짜 한따까리 하시는 형님이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신 걸로도 유명하지만은 매번 전세계 경제에다가 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큰 거 옵니다. 큰 거. 금융위기, 부동산위기, 부채위기 등등등 앞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올 겁니다. 딱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말은 잘 하지 않는 늘 어두운 미래만을 말씀하시는 형님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형님의 별명이 닥터둠인 거고요. 도서 초거대 위협에서는요, 루비니 교수가 자그마치 10개의 부정적인 충격이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영상에서는 부채 위기를 많이 집중 조명했지만 이 외에도 인구 고령화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의 급부상,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냉전, 기후변화와 팬데믹, 인공지능과 업무 자동화, 이런 10개의 초거대 위협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태까지 약 70년 동안 우리 지구는 너무 안정적이고 번영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찐으로 꿀을 빨기는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대비
대비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도서 초거대 위협. 루빈 형님이 말하는 10가지 초거대 위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 초거대 위협을요 출판사에서 또 이벤트 하라고 20권이나 챙겨주셨거든요. 이 재밌는 도서를 또 저 혼자만 보지 말고 나눠보라고 힘써 주셨습니다. 이벤트는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